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현장 정치 9월 9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최근의 정치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이재명, 문재인 사법 리스크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과 문재인 이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은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시간은 다 한정이 돼 있고 인원도 사람도 다 딱 300명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을 하고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이재명 방탄, 문재인 방탄에만 온 신경을 쏟다 보니까 제 할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세비를 받으면서 이 문재인,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지금 법사위에서 또 특검입니다. 특검 법안 2개를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 지난주에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로 가닥을 잡았죠. 곧 무혐의 처리가 될 텐데 디올파우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특검을 하겠다 해서 12일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 절차를 시작을 했고 정청래의 법사위죠. 또 이 법사위에서 최상병 특검법 지금 몇 번째입니까? 수도 4번째인가요? 이 또 법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그 발의를 해서 소위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정상적인 지금 정국이었으면은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최상병 특검법 지금 3번이나 폐기가 됐는데 또 하죠. 김건희 특검 이재명의 사법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맞불 놓는다고 한 게 김건희 특검. 그걸 또 끄집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은 오늘 또 재판 갔습니다. 재판. 위정교사. 지난주에는 선거법 관련해서, 피고인 신문이 있었죠. 오늘 또 위정교사 피고인 신문. 이게 이제 9월에 두 개 다, 지금 9월이죠. 하나는 9월 20일. 이 선거법은 9월 20일. 위정교사는 9월 30일. 구형에 나옵니다. 구형을 때리면은 이 다음 달 10월 중하순에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자, 오늘 또 여기 또 재판을 가느라고 또 뭐 다른 일은 못했죠. 야당 대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문재인과 관련해서 2시에 지금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비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 소식은 나중에 나올 텐데 오늘 2시 아주 상당히 중요한 법원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공판전 정인 신문이라고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공판전 정인 신문이란 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수사입니다. 문재인 뇌물죄 수사에서 가장 키맨이 누구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한쪽은 이상직 특혜 채용을 한 사위 서창호 씨 특혜 채용을 한 이상직이고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친인척을 관리를 하던 행정관이 있습니다. 이 행정관이 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진술을 안 하죠. 검찰에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이니까는 묵비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죠. 자, 그런데 핵심 키맨 이 사람에 대한 진술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수사를 진전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을 때 검찰이 법원에 공판전 정인 신문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소는 아직 안 됐는데 공판전에 정인 신문을 신청을 해서 법원에 받아들이면은 법원에는 정인 신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 참고인 신분은 강제로 입을 열게 할 수가 없는데 법원의 정인 신분으로 가면은 선서를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출석도 해야 되고 묵비권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죠. 그래서 이 친인척 담당 행정관을 검찰에서 공판 전 정인 신분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서 오늘 지금 오후 2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행정관도 출석을 했고 이상직 모든 걸 또 알고 있는 또 한 사람 이상직 전 이스타 항공 회장이 지금 본인의 횡령 배임 사건으로 전주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죠. 그런데 교도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 정인신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폭탄 선언이 올 가능성도 있다. 물론 지금은 좀 염탐을 하는 단계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많죠. 도대체 검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정인신문을 지켜보면서. 자, 그런데 여기 원래 문재인도 나오도록 통지가 됐었습니다. 문재인도. 그리고 또 조현옥 전 인사수석, 또 타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도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늘 하루만 해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법정과 국회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이 다 이재명 문재인의 사법위기와 맞물려 있는 사안들이다. 그래서 사법위기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문재인이 빨리 정리가 되면은 사법적인 그 범죄 혐의들 뭐 구속이 되든지 이 기소가 돼서 재판 가도 계속 이 재판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잡음들이 나오죠. 어쨌든 그래도 빨리 사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돼야지 전국이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모든 지금 정치 일정이 이 두 사람 그리고 또 조국의 사법 위기와 맞물려 있어서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죠. 2년 이상. 지금 거의 뭐 2년 반 돼 갑니다. 윤석열 정부 11월이면은 임기가 반환점을 두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 상태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제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시청 포인트는 제가 썸네일에서 적어드린 건데 문재인과 이재명 잡을 복병이 있다. 자, 둘이 있습니다. 문재인 잡을 복병은 행정관입니다. 행정관. 조금 전에 제가 얼핏 말씀드렸죠. 친인척 담당 행정관. 신우석입니다. 신우석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이 문재인을 잡을 수가 있는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친인척 담당 행정관이었는데, 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이재명 잡을 복병은 배석판사다. 배석판사.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합의부에서 1심 선고를 내리죠. 합의부는 3명의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물론 부장판사가 이제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심판사 있고, 배석판사. 이 자배석, 우배석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배석판사들이 이번에는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왜? 현재 2개의 사건을 심리를 하고 있는 2명의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우호적인 판사들이죠. 자, 그런데 배석판사들 성향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 파악을 한 배석판사, 뭐 깊은 성향까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경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부에서는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행간의 뜻을 읽어가면서 지면 심층 분석을 해드리고 2부에서는 이슈 집중해 볼 시간입니다. 이 시청 포인트에 맞춰서 일단 2개의 이 사법 과정을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첫 번째는 이재명 1심 선고 미리 보기. 1심 선고. 자, 10월 달에 2개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선고는 물론이고 위정교사 선고, 배석 판사가 좌우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잠시 제가 파악을 한 대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1심 선고 미리 보기, 두 번째는 문재인 검찰 소환 미리 보기. 이제 추석 지나면은 문다혜 씨부터 줄줄이 소환이 되죠. 자, 소환은 언제쯤 될 것인가? 자, 그리고 이것이 소환이 전주지검이 일단 스타트를 하는데 다른 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자기 싼 5천만 원, 출판사 2억 5천만 원, 제주별장 3억 8천, 이런 의혹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문다혜 관련해서도 살펴보고 있고, 또 하나, 조국의 혹세무민이 등장했다. 조국이 혹세무민하기로 유명하죠. 그 전부터. 그런데 이 문재인 문재인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다. 조국이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예언인지, 왜 그런 예언을 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지면 심청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사항, 그것이 행간의 뜻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인터넷판 기사죠. 이원석 검찰총장 이야기입니다. 이제 퇴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5일 퇴임이니까. 자, 그런데 이원석 현명하지 못한 처신 곧바로 범죄되는 것 아니야. 수심이 의견 존중.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었죠. 대검 수사위 지난 6일 날 열려서 김건희 파우치, 듀얼 파우치 그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6개 혐의 모두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공고하기로 의결을 했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 소집을 지시를 했었죠. 그런데 그 수사심의위원회도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전부 다 불기소 처분을 하니까, 그래, 의견은 존중을 한다. 그런데 현명하지 못한 처신,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 아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말은 맞죠. 말은 맞는데 형평성을 지켜야 됩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일단 기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단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면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근거와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임기 중 며칠 안 남았는데 무혐의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됐죠. 이 사건을 처리를 하면서 수사 대상자 지위, 신분이나 다른 신분 고려하지 않고 증거나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하기에 노력해왔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느냐. 김건희 듀얼 파우치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민을 했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조항 신설 논의가 필요하다. 시사를 했다. 자, 이 대목만 딱 놓고 보면은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라고 저도 봅니다. 이 대목만 놓고 보면은, 김건희 듀얼 파우치만 놓고 보면은, 지금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설이 필요한 건 맞죠. 이게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본인들이 다 이렇게 법을 만든 겁니다. 이 배우자는 처벌 조항은 없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벌이 못하는 거죠. 형사처벌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디올 파우치를 이제 받은 것 자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을 했는데 그게 법률상으로도 위배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왜 이 수사를 미적거렸는지. 바로 다른 건 다 놔두고 뭐 문재인 일가도 그렇지만은 일단 이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만 그 비교를 하면은 왜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했는데 범죄 혐의가 뚜렷한 김정숙 그리고 뭐 미래 권력을 바라보는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 법인카드 왜 이거 수사를 이렇게 미적거렸죠? 그리고 법인카드 지금 수사 시작한 지 한 2년이 다 돼가는데 이것도 그런데 이거 계속 수사 제대로 하지 않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본인이 임기가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다 되니까 일종의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서 현장 검사들이 수사를 막 진행을 해서 지금 이 김혜경 첫 소환을 했죠. 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서 이재명은 아직 소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재명은 다른 것도 많으니까 김혜경만 놔두고 보면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 법인카드 가지고 막 소고기 사고 초밥 사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 했는데 법률상으로 이것은 행정이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또 간용차 이 제네시스 5천만 원 이거는 법률상으로 국고 손실이죠. 법률상으로 딱딱 떨어지는데 이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김정숙 전직 대통령 배우자인데 자 강봉권 특활비 사용 의혹 이런 거 제대로 한번 지금 파헤쳤었나요? 그것은 진짜 부적절한 처사고 현행 법률에도 다 위배되는 건데 샤넬 자켓이 어디 갔느냐? 타지 말.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가면서 예비비 4억 원 편성해서 간 거. 그런 건 왜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인데다가 범죄 혐의까지 되는 건데 그건 그냥 묵혀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공평성, 형평성을 완전히 잃었다. 그 지적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아사투데이 사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사투데이 사설이 어떻게 보면 핵심을 짚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자 사설의 제목은 수심이 권고 존중하고 더 큰 의혹 수사 속도 내라. 더 큰 의혹 수사 속도 내라. 자 그런데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 큰 의혹 수사 속도를 내도록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13일 퇴임식을 하죠. 퇴임식을 하고 15일에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검찰총장 체제가 들었습니다. 심우정. 자 사설에서는 일단 이 명품이 그러니까 그 수심이가 명품 가방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기지 말도록 권고를 했고 이것은 전부 다 이원석에게 보고를 했고 이제 혐의를 벗은 만큼 이 사안 가지고는 좀 정치권 정쟁도 끝내자 했는데 안 끝내죠. 지금 민주당이 수심이가 해서 결론을 낸다고 끝낼 민주당이 아닙니다. 당장 특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특검 지금 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끝내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계속 또 논란을 학대 재생산하면은 수사도 제대로 해야죠. 나머지 수사. 그래서 아시아투데이 사설에서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과 수심위의 결론이 났으므로 이제부터는 함정 몰카를 찍은 최재형 목사를 자칭하는 최재형 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최재형 씨, 이 함정 몰카 찍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을 한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죠. 찍어놓고 한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파우치를 들고 나올 때를. 그러다가 안 들고 나오니까 소래소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총선 전에 터뜨린 거죠.
이런 걸 다 이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죠. 사법적 판단을 통해 혐의가 없는 사람은 혐의를 벗겨주고 죄가 있는 사람은 처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아래 빚어졌던 더 큰 국민적 유혹을 받던 사건들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거 재기수사명령 내려진 지가 언젠데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전 경제성 조작 이것도 마찬가지. 해수부 공무원 서해상 피살 또 있습니다. 뭐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이거 전부 다 문재인 턱 밑에서 다 멈춰버렸죠.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 때. 그래서 이 수사 그러니까는 더 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야 된다.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이슈 집중해볼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자, 지난 주말에 방탄협약이 체결됐죠. 방탄협약. 사법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 이재명 문재인 이재명이 평산마을에서 방탄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총선 때 비명 행사를 시킨 이재명인데 문재인도 필요하고 이재명도 필요하니까 서로가 필요하니까는 또 만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평가한 내용을 먼저 소개를 드리죠. 자, 아시아투데이입니다. 추경호 명문 만남 방탄동맹 빌드업 법대로 처벌받으면 된다 한마디를 했죠. 어제 이재명이 문재인을 예방한 데 대해서 추경호 여러 의혹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방탄동맹을 빌드업했다. 최고위원회의 발언입니다. 왜 하필 지금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우원식도 갔습니다. 어떻게 그 국회의장이 저기 가가지고, 무슨 수사가 잘못됐느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명색이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왜 전직 대통령을 연이어로 만나러 갔냐?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냥 법대로 하시면 된다. 그냥 법대로 하자. 그때 박근혜, 정부 무너뜨릴 때 법대로 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그건 문재인 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문재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전유가경이고 이재명과 문재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가는 본인들에 대한 수사, 재판에 성실히 그냥 임하시면 된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 제1야당 대표가 모여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정치적 선동에 힘을 합치는 듯한 행태는 참 볼성사납죠. 골골거립니다. 아시아투데이 지면 심층 분석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오늘의 시청 포인트와 관련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이재명 1심 선고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배석 판사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이 배석 판사들이 이재명의 이 재판 쭉 지켜봤죠. 자, 합의부는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3부 김동영 부장판사인데 여기서는 이 유정교사 선고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대장동, 백현동 이 재판도 하고 있고 위례신도시, 성남 FC 이것도 다 김동연 33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배석 판사들은 지금 신문에 그 이름이 안 나오죠. 근데 다 지켜봤습니다. 재판 과정. 선거법은 형사 34부인데 지금 한승진 부장판사죠. 한승진 부장판사인데 1심을 2년 동안 걸었습니다. 원래 선거법은 1심을 6개월 만에 마무리하게 돼 있는데 1심을 2년 동안 걸었죠. 그 과정을 배석 판사들이 다 지켜봤죠. 그리고 중간에 강규태 부장판사가
재판을 끌다 더 이상 못 거니까 사표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면서 나는 자유다. 그 동창들 단톡방에 그렇게 올렸죠. 그 모습들도 배석 판사들은 다 지켜봤죠. 자, 그러면 배석 판사들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금요일에도 이 선거법, 오늘은 위정교사 최후 피고인 신문에 나갔고, 지난 금요일에는 선거법 피고인 신문에 나갔죠. 원래 지난 금요일이 9월 6일이 이재명의 첫 구형 구형이 때리는 날이었어요. 첫 구형을. 선거법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때 모든 사건들 중에 첫 번째 구형이니까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그때 이재명이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재판을 한 번 안 나왔죠. 그것도 2주가 연기돼가지고, 지난 9월 6일에는 피고인 최후 신문을 했고, 9월 20일 날 구형 때리기입니다. 자, 근데 피고인 최후 신문에서도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이제 신문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고 김문기 씨 몰랐다. 이 부분은 그 많은 그 정황 증거들이 있고, 사진도 있고, 뭐 골프 쳤다고, 요트 탔다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김문기는 모른다. 나는 몰라. 그리고 김문기를 전 처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처장이었는데, 김문기 처장 이렇게도 안 하고 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 석자도 입에 안 올리려고 하는 거죠. 아주 교묘합니다. 그 사람 표현을 하면서 유족들이 들으면은 정말 분통해야 할 2차 가해까지 막 합니다. 그 사람, 나는 이 채통 떨어지게 그 하위 직급 사람들과 무슨 뭐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거기 가서 뭐 사진을 찍는데, 호주, 뉴질랜드 가서 사진을 찍는데, 이 하급 직원들이 시장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는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쭈삣쭈삣 다가왔다. 그래서 사진 찍었다. 그 안에 김문기 씨가 있는 거죠. 자기는 이제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하급 직원들하고 나는 상대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유족들이 그걸 들으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가, 김문기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것을 몇 번이나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상황인데. 그래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들을 이 배석 판사들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저거 뻔한 거짓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오늘은 또 위정교사 최후 진술. 유정교사 최후 진술을 하고 나서 이달 9월 30일에 구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9월 20일 하나, 9월 30일 하나 구형이 내려지는데, 구형은 검사가 어떤 이렇게 선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요구를 하면은 어쨌든 1심 선고가 2개가 내려지는데, 제가 왜 이재명을 잡는 복병이 배석 판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그전에는 이 합의부에서 부장 판사가 압도적으로 의견을 다 몰아갔죠. 부장 판사가. 왜냐하면은 그때 사법연수원 졸업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로스쿨 제도가 생기기 전입니다. 사법연수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판사로 많이 이제 임용이 되니까는 뭐 사법연수원 기수가 쫙 있고, 부장 판사 정도 되면 이제 배석 판사들은 거의 뭐 초임이나 뭐 경력이 얼마 안 되고, 저도 재판하는 거 취재를 가보면은 부장 판사와 이 배석 판사들의 연차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관이 된 이 사람들도 있었고, 과거에. 자, 그래서 대부분은 이 부장 판사가 독단적으로, 거의 독선적으로 판결을 내려버렸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법과 이제 그 로스쿨을 나오면은, 로스쿨 나와서 법관으로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나서 지금 5년 이상, 그리고 10년으로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죠. 5년 이상의 변호사 생활이나 아니면 검사 생활을 하고 나서 판사로 임명이 됩니다. 판사 시험을 봐서. 그래서 로스쿨에 있던 잘 나가는 변호사들도 가끔 판사로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판사들이 처음에 와서 부장으로 승격하기 전에 배석 판사가 되는 거죠.
자배석, 우배석. 그리고 한 사람은 주심판사. 주심판사는 판결문에 직접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져서 이 부장판사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이 배석판사 두 사람이 그게 아닌데 하면은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걸 이제 묵살을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그러면은 유죄면은 벌금이냐 징역형이냐. 징역형이면은 법정구속이냐.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이게 그 집행유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서로 개진해서 맞지가 않으면은 표결 비슷하게 한다는 거죠. 3명이니까. 2대1. 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저 서정욱 변호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서정욱 변호사가 그런 사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3명의 합의부 판사 중에서 2대1로 됐는데 1이 부장판사였다. 그래서 결국은 배석판사 2명이 정한대로 판결이 났는데 부장판사가 마지막에 소수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소수 의견. 자기가 부장판사로서 나는 이게 유죄인데, 나는 이게 무죄인데, 이 두 사람이 유죄라고 하니까 그냥 유죄를 선고하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소수 의견 이런 게 있죠. 근데 합의부에서 소수 의견을 냈다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배석판사들의 어떤 의견을 묵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당장 10월에 선고 하나 내려지는 거, 먼저 선거법을 볼까요? 선거법이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나와서 이게 대법원 확정되면 이재명 모든 게 날아가죠.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선거법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입니다. 34부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장판사는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그런데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죠. 그러니까 좌파 성향이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만든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멤버라는 거죠. 그래서 좌파 성향이니까는 아무래도 이재명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이끌고 가지 않겠느냐, 선거를.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석판사들이 있습니다. 배석판사. 여기 34호의 주심이 이학인 판사인데, 이학인 판사는 로스쿨 이기고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실 직계 이런 게 아니죠. 본인이 충분히 이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 이 주심 판사입니다. 주심. 그러니까는 판결문을 쓰게 되는. 그래서 만만치 않다. 그냥 뭐 이끌려가진 않을 거다. 그 다음에 배석 판사는 박명 판사인데, 박명 판사는 이 연수원, 사법 연수원 출신이고, 그러니까 판사만 하다가 온 게 아니고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온 판사들이기 때문에 그냥 부장판사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한성진 부장판사가 벌금 100만 원 아니면 이제 그 이하 아니면 무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 배석 판사들이 거기 이제 반기를 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선거법이죠. 선거법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또 하나는 이 백현동 용도 변경 이런 건데 4단계 용도 변경. 그런데 이 선거법은 그 결과가 이제 선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경중이 있습니다. 경중이 있는데 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죠. 본인이 대장동이 그때 핵심 이슈였는데 대장동과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을 끌어들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나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게.
국가 기관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된다. 다른 이제 판례를 보더라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장판사 혼자서 이걸 거의 경미한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다투어서 이 선고가 될 위정교사도 있는데, 위정교사는 그 김동현 부장판사죠.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계속 선거 끌어주고, 질질 지연시키고, 그렇게 많이 해왔죠. 이름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이재명과 관련한 사건을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김동현 부장판사도 이재명에게 유리한 심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위정교사 선고에서 또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도 형사 33부도 마찬가지로 배석 판사들이 있죠. 여기는 주심 판사가 이 배석 판사 두 사람이 안건홍 그리고 김태형 판사인데, 김태형 판사 같은 경우는 로스쿨 사기 그리고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가 40세 이렇게 되니까 변호사 경력도 있고 뭐 이런 그 배석 판사들이 그냥 따라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한 두 차례 드렸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판사들의 이름을 또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병이라는 표현이 뭐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1심에서 김동연, 한승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에게 우호적인 이 심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장판사가 또 솜방망이 처벌을 할 거 아닌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 판사들 입장에서 좀 개딸들이 두렵죠. 이게 이재명에게 선거법 같은 경우에 유죄를 내려면은 민주당이 434억 원을 물어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파산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한 절반 정도, 재산 절반 정도가 날아갑니다. 민주당 재산 434억 원 토해내려면은.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판사 입장에서. 그리고 제1야당 대표, 자기 대통령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합의 보니까는 책임을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대로 이제 재판을 하고 나서 책임 분산이기보다 이게 리스크 분산이죠. 개딸들로부터 당하는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1심입니다. 2심도 있고 3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부담감, 개딸로부터의 압박 부담감, 뭐 이런 것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는 이 합의부라서, 자, 그런 측면에서도 계속 지금까지는 부장판사만 부각이 되어 왔는데, 이 합의부 판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게 마땅하다. 물론 계속 이렇게 되면은 개딸이 또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판사들은. 그렇지만 어차피 그것이 이제 좀 분산을 시키는, 압박을 좀 분산이 되는 그런 상황도 되기 때문에 법대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직선거법 선고도 물론이고, 이 위정교사, 이것도 배석 판사가 좌우를 한다. 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뭐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 달 남짓 있으면은 이재명 1심 땅땅 때리겠죠. 이 선거법은 아마 벌금형이 나올 텐데, 벌금형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 법률비서관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한 방송에서 한 300만 원 정도로 최소 3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기도지사 때도 이미 허위사실 공표로 한번 기소가 된 적이 있었죠. 그때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허위사실 하나 가지고 300만 원. 이제 지금 두 개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무죄가 돼도 300만 원 된다. 그렇게 그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경기도지사 때는 대법원 가서 권순일의 재판 거래 아직은 유혹이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서종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벌금 한 700만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죄로 하기는 어렵겠죠. 위정교사는 아마 징역형이 실형이 나올 텐데 뭐 법정 구속은 하기 어려울 거다. 법정 구속을 하려고 해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한때 잘못 알려줬었죠.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법정 구속 때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잘못 알려졌는데 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하려고 해도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최근 법조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정 구속은 어려울 것이고 뭐 집행유예형의 실형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은 금고형 이상이니까 모든 그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고 국회의원직 대표직도 다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1심 선고 미리 보기를 한번 제가 이런저런 정황 증거들을 모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검찰 소환. 자,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재인을 둘러싼 유혹들이 쏟아지고 있죠. 무엇보다도 지금 출판사 2억 5천만 원, 이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제주 별장 3억 8천만 원. 저거 무슨 돈으로 이걸 샀는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 돈, 문다혜 씨에게로 흘러간 돈 중에서 저는 가장 수상한 돈이,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파업이 일어날지 가늠할 수 없는 돈이 김정숙 씨가 보자기에 쌌다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현금 다발 5천만 원. 왜 그러냐면은 자, 우선 그 상황을 보면 이렇게 되죠. 2022년 5월 달에 문재인 임기가 끝나서 양산 사저로 옮겨갑니다. 평산마을로 가서 나중에 책방 열고 하죠. 그런데 옮겨간 직후에 그때 처음에 그 보수 유튜버들이 가서 막 그 유튜브 방송을 하고 했습니다. 조국이 핑계를 대는 게 거구 유튜버들 때문에 밖에 못 나갔다. 그래서 돈을 김정숙이 은행에 가지 못하고 대신 시켰다. 뭐 비서를 시켰다. 이것부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비서가 그냥 가서 무통장 입금하면 되지. 왜 그걸 또 김정숙 친구에게까지 가서 또 시킵니까? 이거는 뭔가 돈 세탁을 하려는 거고, 엉터리 해명을 했는데 그건 이제 다 접어두고, 엉터리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가령 이런 거죠. 아니, 김정숙 씨가 전자금융 거래를 할 줄 몰랐어. 핸드폰으로 돈 보낼 줄 몰랐어. 그 친구에게 보내서 시켰다. 그런데 보내는 게 계좌이체가 아니죠. 계좌이체는 이 핸드폰으로 하지만은 현금 5천만 원을 문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는 상황이 뭐가 안 되니까는 이거를 김정숙 친구를 통해서 친구가 그 현금을 받아가지고 은행 가서 그 무통장 입금을 한 겁니다. 5천만 원은. 아니 현금을 이제 문다에게 보내야 되는데 무슨 그게 전자금융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본인이. 현금이 옆에 있는데 이 현금을 보내야 되는데 이걸 핸드폰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나요? 핸드폰 안에 뭐 돈을 집어넣습니까? 자, 그런 엉터리 해명을 하는 게 뭔가 구린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 그 구린 구석이 이 5천만 원의 행방이라는 출처라는 거죠. 5천만 원 출처. 도대체 어떻게 집에 5천만 원을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서 퇴임을 하고 나는데 5천만 원이 왜 있을까? 현금으로.
얼핏 생각나는 게 있으실 겁니다. 바로 생각나는 게. 과거 옛날에 이 선거 때 돈이 한참 돌아다닐 때 대선 잔금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대선 잔금. 상김시대 이런 때 대선 잔금. 뭐냐면은 대통령 선거 때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대선 자금. 항상 문제가 됐죠. 대선 자금. 그런데 대선 자금을 천문학적으로 모아가지고 다 못 써죠. 너무나 많이 모았기 때문에. 뭐 그때 뭐 지금 보수 정당에서도 차떼기 이런 거 있었지만 그것뿐이 아닙니다. 진보 정당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뭐 공천 헌금 막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다 못 써죠. 그래서 쓰고 남은 돈이 대선 잔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선 잔금. 대선 잔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나중에 이제 통치 자금으로 또 쓰고 나서 또 잔금이 남죠. 잔금은 어떻게 하느냐? 집에 가져가죠. 대선 잔금. 그리고 통치 자금 중에서도 잔금 집에 가져가죠. 그게 막 논란이 된 적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합리적 의심으로 5천만 원이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특갈비 막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일가에서. 뭐 옷 사고 구두 사고 하는데 뭐 수천만 원씩 뭐 현금 가지고 현금 따발로 그 현금입니다. 현금 간분권 5만 원권 그걸로 뭐 유송아 일부속 비서관 양인했어. 이 옷 담당하는 사람들이 막 지불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만약에 그렇게 썼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직 해명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해명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제 말에 뭐 모순이 있다면 잘못됐다면은 저는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이고 대답을 없으니까 정인들은 있고 5만 원권으로 옷 팔고 구두 팔았다는 사람들은 있고 자 그러면은 만약에 특갈비를 유용을 했다면은 임기 딱 끝나고 딱 거기 돈이 딱 맞춰서 나왔을까요? 끝났을까요? 대선 잔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갈비 잔금에 남아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임기 끝나고 바로 5천만 원이 있었고 이걸 문다혜에게 주려고 이상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돈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이제 들어가는 말씀으로 드린 거고 오늘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대로 공판전 정인신문이 열리고 있는데 공판전 정인신문 이게 뭐냐면은 문재인 그 이상직가의 뇌물 혐의입니다. 뇌물 혐의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름은 신우석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원래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했습니다. 보좌관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들어가서 민정수석실 조국 그 밑에 민정비서관 백원우가 있었죠. 그 밑에 행정관으로 들어갑니다. 청와대 직급은 이 수석비서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 행정요원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수석비서관 조국, 민정비서관 백원우, 그 밑에 선임행정관은 또 따로 있었고 행정관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뭐냐면은 친인척을 담당하는 역할. 그러니까 문재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친인척을 담당하는 역할을 이 신우석 씨가 맡는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신우석 씨는 지금 뭐 하느냐? 조국당, 소위 말하는 조국 혁신당에 들어가서 사무부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자기가 못 썼던 조국 밑에 사무부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하나 감투를 더 썼는데 10월에 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있죠. 그게 후보자 검증위원. 그러니까 조국당에서 어느 정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조국은 이상직도 모르고 서창호도 모른다고 했죠. 일단 조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민정수석의 두 가지 역할이 하나는 친인척 관리, 하나는 인사검증인데 친인척 관리를 하는데 예사위 갑자기 태국으로 떠난 서창호를 모른다?
인사검증을 하는데 서창호에게 돈을 지불하는, 월급 형태로 돈을 지불하는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을 가져간 이상직을 모른다. 자, 둘 다 모르는데 실무적으로 그 일을 처리를 한 신우석을 자기가 만든 당의 주요 간부로 데려갔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신우석 씨는 핵심 키맨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문다혜 부부가 대통령,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현직인데 갑자기 서울에 집을 팔고 짐 싸서 태국으로 가야 했는지, 중진공 이사장 이상직이 왜 서창호, 옛 남편 서창호를 채용을 해서 거의 일도 안 하는데 월 1,000만 원씩 줬는지, 다 합해서 2억 2,300만 원. 왜 이상직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이사장에 앉혔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신우석. 그래서 검찰이 신우석을 소환 통보를 했는데 다 불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 사람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 사람의 진술을 안 들으면은 수사가 진도가 안 나간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법원에 공판 전 정인 신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이제 정인 자격이 되는 것이죠. 검찰에 불러온 참고인은 대답을 안 해도 되지만, 또 안 가도 되지만, 법원에 정인으로 채택이 되면은 반드시 가야 되고 진술을 해야 됩니다. 정인 선서를 하고. 그래서 진술을 확보를 해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공판 전, 그러니까 기소하기 전에 정인 신문을 하는 거죠. 그걸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직 내용은 안 넣어봤는데. 자, 그러면 이 신우석 말을 해야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저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관련된 피의자들이 오늘 재판에 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재판에 가야 되느냐? 방어권 차원이죠. 이 핵심적인 이 사람이 신우석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고 본인들이 나중에 이제 재판할 때 방어할 게 있으면 방어하라고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문재인, 지금 피의자 신분이죠. 뇌물죄 피의자 신분, 문재인, 그리고 인사수석, 그리고 역시 입건이 된 조현옥, 또 그 타이스타제 그 대표, 타이스타 대표가 또 박모 씨가 있고, 또 한 사람이 오늘 오라고 한 사람이, 그건 지금 말씀드린 세 사람은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또 한 사람이 오늘 와서 방어권을 행사하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상직입니다. 이상직. 특혜를 준. 근데 이상직은 본인이 지금 다른 배임 횡령 사건으로 전주 교도소에 구속이 돼 있죠. 그래서 전주 교도소에서 영상으로, 화상으로 이 지금 공판 전 정인신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물론 신우석 전 행정관은 문재인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상직이 그걸 다 듣겠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문재인 편을 들기 위해서 이상직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여 버린다든가 하면은 이상직이 뭔가를 터뜨릴 수가 있는 상황이죠. 아니면은 뭐 신원식,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원식은 국가안보실장이고, 이 신모 씨, 이 신우석 씨가 또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공판 전 정인신문, 이것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따라서 앞으로 또 새로운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상황이
조작인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자들의 취재에 의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되면은 내일 제가 오후 7시에 송권 현장 정치를 하니까는 그때 좀 더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끝나면 일단 추석 이후에 문다이서가 소환이 되고 그 다음에 아마 김정숙 또 문재인 이렇게 차례로 쭉 소환이 되겠죠. 자, 차례로 소환이 되는데 여기서 조국의 혹세무민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청 포인트 중에서 조국의 혹세무민 말씀을 드렸었죠. 뭐냐? 조국의 혹세무민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판전 정의신문을 하면은 조국의 밑에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민정수석의 밑에서 친인척 관리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조국 당의 사무부총장으로 가 있는 신우석 씨가 막 정연을 하겠죠. 자, 그럼 조국은 불안하겠죠. 무슨 말들이 나올까? 법정에서 정언을 하는데 무슨 말이 나올까? 그래서 이상식은 무슨 말을 할까? 불안하겠죠. 그래서 SNS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조국이 SNS에 글을 올리는데 이 다른 언론사에서는 이 조국의 이 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두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는 좌파 매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한겨레 신문이 아침에 뭐라고 썼냐면은 어제 인터넷판에 쓴 거네요. 뭐라고 썼냐 하면은 제목이 검찰 언론 플레이로 문재인 수사 빌드업 조국의 예언. 자, 조국이 오늘 공판 전 정인신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하면서 분명히 이걸 가지고 검찰이 장난을 칠 거다. 언론이 거기 따라갈 거다. 국민의힘이 부하 내동을 할 거다. 이런 내용을 어제 SNS에 썼다. 내용이 뭐냐면은 문재인이 피의자로 적시된 사건의 기소전 정인신문과 관련해서 조국이 자신이 예상하는 상황 전개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다. 아주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한겨레 신문이. 이 서울 남부지법에서 오늘 지금 열리고 있는데 조국은 이렇게 씁니다. 정인신문과 그 후 어떤 일이 전개될지 예언하나 합니다. 예언합니다. 첫째, 검찰은 정인신문의 형식을 빌려서 그간 수집한 증거의 일부를 검찰의 시각으로 구성하여 공개한다. 1번. 그러니까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언론은 검찰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이 증거 조작들을 선정적으로 보도한다. 그리고 추가 취재에 들어간다. 세 번째는 국민의힘은 이를 활용하여 문재인과 가족에 대한 공세를 벌인다. 자, 이렇게 조국이 예언을 한다 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만큼 조국은 오늘 이 공판전 정인신문이 문재인을 압박하고 본인을 포위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알고 있다는 거죠. 법대 교수 출신이고 민정수석 있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으니까는 이 오늘 공판전 정인신문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일종의 김빼기, 좋은 말로 김빼기지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지지층한테 분명히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야 하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믿지 마. 지지층 믿지 말고 끝까지 우리 지켜야 돼.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거 오늘 나온 내용들 신우석 또 이상직이 하는 말이 검찰에게 중요한 문재인 조국에로 가는 수사 단서가 될 거니까 그걸 미리 이 검찰이 막 조작하는 거야.
그리고 언론이 그걸 퍼나르는 거야.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를 할 거야. 이렇게 본인이 미리 초를 쳐놓는 거죠. 그렇게 쳐놔야지 나중에 지지층에게 이게 사실은 검찰의 내가 예고했었잖아. 나중에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언론이 보도하고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데 이걸 나중에는 조국이 내가 예고한 대로 가잖아. 이거 조작이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덫을 하나 딱 걸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문의조, 문재인, 이재명, 조국에 대한 수사 재판을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이런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것을 또 좌파 매체가 그대로 받아서 소개를 해주는 이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판전 정인신문 이 부분이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좀 더 분석을 해서 내일 오후 6시에 진행하는 송구권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내용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6시, 금요일 6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송구권의 현장 정치에서 좀 더 알찬 내용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